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어느덧 징기스칸 시리즈가 25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월이 징기스칸을 연구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 누굽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지와 타임지가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적을 징기스칸 혼자 해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도모하시려거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자신이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징기스칸의 인재 경영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유명한 징기스칸의 4마리 준마와 4마리 맹견, 사준사구를 통해 그 노하우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마리 준마와 4마리 맹견은 징기스칸이 나이만을 정벌할 때 나이만이 타양칸과 자무카의 대화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것은 욕이 아니죠. 몽골에서 말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또 개는 인간을 따르는 늑대인데 늑대 역시 신성한 토템입니다. 우리로 치면 호랑이와 같은 존경의 뜻으로 최고의 찬사죠. 4마리 말은 전투도 잘했지만 특히 전략과 정책에 뛰어났고 4마리 맹견은 프로 중에 프로 전사들이죠. 이들 러커로 8명을 사준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보우르초인데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국회의사당에 징기스칸 동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을 탄 2 장군이 지키고 있는데요. 징기스칸의 오른쪽이 보우르초죠. 징기스칸이 개국공신 2순위로 지명해 우익 만호장으로 임명했거든요. 보우르초는 몽골 부족의 한 갈래인 아틀라스 시족의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5편에서 보셨듯이 말도둑을 쫓던 태무진을 도와준 인연으로 절친이 되죠. 거친 초원에서 배신과 약탈만 경험하던 소년 태무진에게 보우르초가 처음으로 의리와 믿음의 손길을 내밀었던 거죠. 몽골 비사에 실린 징기스칸이 육성입니다. 어릴 적에 거세마 8마리를 도둑 맞아 3일 밤낮을 추격할 때 너를 만났다. 그때 너는 고난을 겪고 있는 친구의 동지가 되겠다며 나를 힘껏 도왔다. 너는 나의 무엇을 보고 동지가 되었던 것일까? 호탕하고 호골이어서 생판 모르는 나의 동지가 되어주었을 것이다. 타타르와 달란 네무르게스에서 싸울 때는 밤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나를 자기하려고 자기 모포를 내 위에 펼쳐 비를 맞고 서 있었다. 밤새 그렇게 서서 딱 한 번 다리의 위치를 바꿨을 뿐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너는 올바른 일은 끝까지 해내고 내가 틀렸을 때는 멈출 때까지 막아 이 자리에 오르게 했다. 모든 백성의 위 자리에 앉을 것이며 9차례 죄를 짓더라도 벌하지 않을 것이다. 몽골 비사는 사람의 용모를 잘 언급하지 않는데 보우르초는 준수한 청년이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목이 남달라 몽골이 외부 문화를 포용하며 세계로 뻗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죠. 중요한 순간마다 징기스칸과 생사고락을 나누었고 사적으로는 징기스칸과 격이 없는 친구로 징기스칸에게 거침없이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서하 원정 중에 병으로 징기스칸보다 1년 빨리 죽지만 자손들은 훗날 몽골 제국에서 4대 명가로 부귀영화를 누리죠. 다음은 무칼리입니다. 보우르초가 징기스칸의 우베코라면 무칼리는 좌청령이죠. 지금도 징기스칸을 왼쪽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개국공신 3순위로 좌익 만호장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자무카의 예속민인 잘라이르 시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무카가 달란 발주투 전투에서 승리한 후 치노스 시족의 귀족들을 잔인하게 삶아 죽였잖아요. 이때 실망해 아버지 구은고아를 따라 패한 징기스칸에게 귀순합니다. 시편에서 다뤘지만 그때 구은고아가 2 아들을 징기스칸에게 맡기며 칸의 문지방의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만약 문지방에서 멀어지면 아킬레스건을 자르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중 형이 무칼리죠. 번뜩이는 전투 재능보다 신중하고 끈기가 있어 큰 그림을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에 탁월했죠.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에 나서면서 그 장점을 높이 사서 금나라 공략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명칭이 구양이라 불렸는데요. 국왕을 음차한 거죠. 투항한 금나라 사람들이 무칼리를 국왕이라고 부르니까 징기스칸이 그 칭호가 좋다고 껄껄 웃으면서 용인했다고 합니다. 부하를 믿고 고난을 위임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징기스칸의 대범한 리더십을 나타내는 장면이죠.
과연 묵칼리는 기대대로 몽골군 2만을 포함한 거란 여진 연합군 4만을 이끌고 60여만 명의 대군을 갖고 있던 금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입니다. 6년 동안 화복의 30여 주를 점령해 화친을 애걸하게 만들죠. 또 투항한 금의 장수가 몽골을 위해서도 학살을 금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하자 받아들일 정도로 포용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23년 53세의 나이로 과로로 병사하는데요. 훗날 후손들은 몽골 제국에서 4대 명가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래도 후손들이 자만하지 않고 아들과 손자까지 3대가 대를 이어 과로사했다고 하거든요. 대단한 충성심이죠. 참고로 프랑스의 몽골 역사 연구가인 펠리오트가 징기스칸의 전쟁사에서 묵칼리가 고려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연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묵칼리 후손 중에 나아추가 있는데 원나라가 멸망한 후 만주의 군벌이 되어 고려 공민왕 때 고려를 침공합니다. 그때 함흥 전투에서 이성계에게 패하죠. 다음은 칠라운입니다. 어린 태무진이 타이치오트 시족에게 잡혀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할 때 도와준 소록한 시라의 둘째 아들이죠. 타이치오트의 예성민인 솔도스 시족 출신이었는데 창을 잘 썼다고 합니다. 근접전에 특히 강했던 거죠. 훗날 어거데이 칸이 금나라를 원정할 때 출전했다가 전사하지만 자손들은 몽골 제국의 4대 명가로 영화를 누립니다. 네 번째는 보로콜입니다. 가장 젊었죠. 징기스칸이 주르킨 시족을 정벌할 때 적진에서 거둬 어머니 허엘룬이 키운 전쟁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그를 동생처럼 여겨 방패를 들고 근접 경호하면서 칸의 음식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깁니다. 전투 이상으로 중요한 임무죠. 그의 헌신을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한 원정 중에도 비오는 밤에도 빈속으로 자게 하지 않았다.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도 국물 없이는 재우지 않았다. 옹칸과 결혼 카라칼지트 전투에서 독화살을 맞아 기절한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어거데이, 이 아들을 구한 인연으로 어거데이와 특히 친했는데 몽골 제국이 출범한 다음에 잔당 토벌에 나섰다가 전사합니다. 훗날 딸 우시진이 쿠빌라이 칸이 아내가 되죠. 다음에는 네 마리 맹견인데요. 젤메고아, 몽골 사람들은 그를 충용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태무진이 보르기 에리게에 살고 있을 때 오리앙카의 시족의 대장장이인 자르치오다이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나는 아버지 예수게이에게 단비털 포대기를 예물로 주며 아들도 주었다. 그러나 너무 어리다고 해서 도로 데리고 갔는데 이제 다 컸다. 말 한 장을 얹거나 문지기를 시키시오. 그때 맡긴 아들이 젤메죠. 판단이 빠르고 임기응변이 능해 다양한 전투 상황에 능수능란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백미가 타이치오트와의 전투였는데요. 12편에서 보셨지만 징기스칸이 목에 화살을 맞고 기절하자 드라큘라처럼 피를 빨아내고 적진에 바지만 입고 숨어들어가 타락을 가져와 먹여 생명을 구합니다. 이런 젤메를 징기스칸은 사실상 친구로 대하며 자신을 호위하는 캐식의 지휘를 맡깁니다. 지금의 수도방위 사령관과 대통령 경호실장의 역할이죠. 그러나 몽골 제국이 출범하고 나서 잔당 토벌에 나섰다가 전사합니다. 이어서 제베, 활을 잘 쏘는 몽골족 중에서도 차원이 다른 명사수였죠. 원래 타이치오트 시족의 예성민이었는데 사거리 밖 먼 거리에서 화살을 쏘아 징기스칸이 타고 있던 에마의 목을 부러뜨렸죠. 놀란 징기스칸이 그에게 화살촉이란 뜻을 가진 제베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며 중용합니다. 훗날 유라시아 전역을 휩쓰는 화살촉이 되죠. 화살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성격도 급하고 집중력이 뛰어나 속도전과 추격전에서는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적에게 지옥의 사자 같은 존재였죠. 호라즘 원정 때 수도 사마르칸드를 함락하고 술탄 무하마드를 1만 km 넘게 추격해서 카스피의 작은 섬에서 그 시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말에 매달고 징기스칸에게 보고해야 되니까요. 몽골로 귀환 중에 죽죠. 셋째는 쿠빌라이입니다. 가장 덜 알려진 인물로 쿠빌라이 칸과 동명이인이죠. 징기스칸이 자무카와 공동유목을 하다가 갈라설 때 징기스칸을 따라왔는데 극적인 이야기는 없지만 군율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임무를 안정감 있고 정확하게 실행해 건물의 뼈대처럼 꼭 필요한 인물이었죠. 금나라 정벌 중에 전사합니다. 자, 끝으로 수베에테이인데요. 젤메의 동생으로 평생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불패의 최강 명장입니다. 산림부족 출신이어서 말타기와 활쏘기에는 능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는데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철차부대를 지휘했고 전투계획을 짜고 시행하는 데 능한 전략가였습니다. 특히 제배와는 환상의 조합이었죠. 제배가 속도전이 대가라면 수베에테이는 대회전의 천재였죠. 회전은 양측의 군대가 한 장소에 집결해 죽느냐 사느냐 총력전을 펼치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무리 명장이라도 일생에 몇 차례 회전을 치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베에테이는 몽골, 중국, 중동, 유럽의 문화권을 모두 휩쓸며 무려 61번의 회전에서 승리하며 32개의 나라를 정복한 넘사벽 명장이죠. 징기스칸이 죽은 후에는 12만 명을 이끌고 3년 만에 러시아를 정복합니다. 나폴레옹과 히틀러도 러시아 정복은 이루지 못했잖아요. 역사상 유일한 인물입니다. 징기스칸과 어거데이칸, 구유국한 3대에 걸쳐 활약하다가 72세에 숨을 거두고 후손들은 몽골 제국의 4대 명가로 권세를 누립니다. 이들이 만약 징기스칸이 부하가 아니었다면 한 나라를 창업할 만한 큰 인재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재를 8명이나 평생 동지로 둘 수 있었는지 그 인재 경영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헤어리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열린 인재관입니다. 징기스칸은 빈부 귀천이나 내 편 내 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릴 때 아버지가 독살당해 어렵게 크면서 그런 것들을 따질래야 따질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가 봐야 하는 것은 오직 능력과 믿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요. 징기스칸이 8명 동지들만 봐도 보르츠만 빼고 모두 예성민이거나 천민 출신이었죠. 심지어 그중 2명은 적이었고요. 둘째로 징기스칸은 부하들을 육성하는 리더였습니다. 의심하고 질투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도 같이 성장했던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장수들이 시련을 겪으면서 점점 능력치를 높여가 불세출의 명장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징기스칸 스스로도 발주나 호수의 맹약을 계기로 전략 전술이 놀라운 수준으로 진화되잖아요. 셋째는 부하들이 개성을 존중하고 활용할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녹여 똑같은 하나로 틀에 맞추지 않고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저마다의 특성을 발휘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거죠. 끝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권한을 위임해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믿고 기다려줬다는 것이죠. 이런 위임 리더십이 없었다면 무칼리의 금나라 정복, 수베이테이의 유라시아 정복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